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고 와인을 구매하면 좋은 타이밍은 와인 장터입니다. 보통 각 와인 판매처에서는 1년에 2번 다수의 수입사가 참여해 동시에 할인 행사를 하고 이것을 와인 장터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 이마트 와인 장터에서 6개월 동안 마실 와인을 한 번에 구매하는데요. 이마트 장터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행사 리스트를 미리 받았는데 총 1000여 개가 넘는 종류의 와인이 행사에 나올 예정이고 단 지점마다 와인 종류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와인을 고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제가 2019년 하반기 이마트 와인 장터의 추천 와인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제 추천 기준은 우선 제 취향이고 그 다음은 와인서치에서 검색되는 국제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와인들로 골랐습니다. 콜라나 사이다처럼 기포가 있으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 추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에 기포가 없는 스틸 와인은 일반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스위트 와인, 그리고 화이트, 레드, 로제 순입니다. 단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이마트 장터 가격과 함께 수입사도 함께 표기해 두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와인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마트 직원이 아니라 수입사 직원으로 와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본인 회사 상품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정 와인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그 와인의 수입사 직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인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글씨가 그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와인 설명을 레이블로 하겠습니다. 이 와인의 레이블에 가장 눈에 띄는 글씨는 프로세코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의 필기체로 데노미나존의 디 오리지네 콘트롤라따라고 되어 있고 직역하면 원산지 통제 명칭으로 줄여서 DOC라고 하고 이탈리아 와인 등급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역을 양재동, 삼성동, 압구정동, 성수동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와인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포도가 자라는 자연환경이 비슷한 지역끼리 묶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만든 법 기준에 맞춰서 와인을 생산하면 레이블에 등급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즉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와인 등급으로 소비자는 이 와인이 어떤 법규를 지켜 생산된 와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로세코 DOC에서는 스틸, 세미스파클링,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을 모두 생산할 수 있고 레이블에는 스푸만테라는 표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스푸만테는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하고 즉 이 와인은 기포가 있는 와인입니다. 프로세코 스푸만테의 당도 기준에서 레이블에 표기된 엑스트라 드라이면 거의 단맛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코 DOC로 알 수 있는 것은 향기로운 포도 품종인 글레라라는 것입니다. 와인 생산자 이름은 피치니입니다. 저는 이 와인을 칠레 샴페인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부터 보자면 띨띄움으로 라틴어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블 하단에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적혀져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기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피치니 프로세코에는 이탈리아 샴페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는데 띨띄움에는 칠레 샴페인이라고 소개한 첫 번째 이유는 레이블에 전통 방식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와인의 기포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고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스파클링을 생산하는 방법이 가장 고급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스파클링 와인 중 샴페인이 가장 고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랑스 상파뉴가 아니더라도 샴페인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했으면 레이블에 샴페인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샴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면 우리도 고급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보통 레이블에 전통 방식이라고 표기됩니다. 생산지인 레이다밸리는 작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칠레에서의 스파클링 와인 생산 역사는 길지 않고 실제로도 칠레 곳곳에서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특정 지역의 스파클링 와인이 우수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지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제가 칠레 샴페인이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레이다밸리는 피노누아 재배의 좋은 때루아이고 샴페인과 마찬가지로 피노누아와 샤도네를 섞어서 생산한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인의 생산자는 운두라가입니다.
이마트 전단지 월간 가격 2019년 10월호에서 와인 장터에 관한 내용이 2페이지를 차지했고 장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샴페인 앙드레 끌로의 드림 빈티지로 시작됩니다. 즉 이번 장터의 미끼인 주력 상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빈티지란 그 병 안에 와인이 생산되는 데 사용된 포도가 자란 해를 의미하고 보통은 병의 레이블에 해당 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생산자가 만들었고 같은 이름의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빈티지의 숫자가 다르면 매년 다른 기후의 영향을 받아 포도가 자라났기 때문에 와인의 맛도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해에 재배된 포도즙을 섞어 만든 와인은 넌빈티지라고 하고 와이너리 고유의 스타일을 표현한 와인입니다. 단순하게 빈티지 와인이 넌빈티지 와인보다 맛있다거나 품질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격은 보통 빈티지 와인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의 샴페인은 보통은 넌빈티지가 많은데 빈티지 샴페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셔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빈티지 샴페인의 경우에는 매년 생산할 수는 없고 특별히 좋은 해에만 생산됩니다. 장터에 나와 있는 빈티지들의 로버트 파커 쌍파뉴 지역 빈티지 점수를 보시면 다 좋은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샴페인의 경우에는 보관을 오랫동안 해두셨다가 마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각 빈티지마다 2병씩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와인의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글씨는 샴페인 하우스 이름인 앙드레 끌로입니다. 그 위에 샴페인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샴페인 AOC로 앞에서 피치니 프로세코를 소개하면서 DOC가 이탈리아 와인 등급 중 하나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AOC는 프랑스 와인 등급입니다. 단 샴페인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레이블에 굳이 AOC 표기를 하진 않습니다. 즉 샴페인은 샴페인 AOC의 법 규정에 따라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에만 붙을 수 있는 표시입니다. 샴페인은 피노누아, 피노미니에 그리고 샤도네이를 블렌딩해서 생산하고 있고 앙드레 끌로에가 위치한 부지는 랭스 안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랭스는 특히 피노누아의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드림 빈티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특히 피노누아에 강한 샴페인 하우스로 힘과 구조감이 좋은 스타일의 샴페인을 생산합니다. 레이블에 불이는 당도 표시로 각 생산지마다 당도의 법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불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단맛이 거의 없는 스타일입니다. 보통 샴페인이라고 하면 모ët 샹동을 익숙해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같은 넌빈티지이고 비슷한 가격대라면 벨브 클리코를 더 선호합니다. 이번 장터에는 벨브 클리코의 빈티지 샴페인이 나와 있습니다. 단 정확한 빈티지를 알 수 없는데요. 저는 2008 아니면 2012 빈티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역시나 로버트 파커의 쌍파뉴 지역 빈티지 점수가 높습니다. 벨브 클리코 역시 앙드레 끌로와 마찬가지로 랭스 지역에 위치하고 제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각각의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피노누아가 주품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도는 불이로 거의 단맛이 없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이탈리아 피에몬테 아스티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간 달콤한 세미스위트 스타일로 국내에 수입되는 와인 중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2종의 와인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인인 니볼레는 국내에 용량이 다른 2가지 종류가 수입되고 있고 제가 화면에는 375ml의 레이블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행사에는 일반 스탠다드 와인 용량인 750으로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할인을 많이 하면 15,000원 정도에도 구매 가능하지만 20,000원도 품질 대비했을 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글씨는 니볼레로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의 사투리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와이너리의 주인이 애처가 겸 딸바 보인 듯한데요.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 바로 이 와인이라서 딸 이름인 니볼레를 이 와인의 이름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표기되어 있고 약간 스위트한 화이트 와인으로 적어도 국내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탈리아어에서는 D의 뒤에는 지역명 그리고 앞에는 품종명이 오고 모스카토 다스티는 아스티 지역에서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모스카토 포도 품종으로는 드라이에서부터 스위트까지 다양한 당도의 와인으로 생산 가능하지만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세미 스위트 그리고 세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모스카토 다스티는 이탈리아 와인 등급인 DOCG에 해당되고 피치니 프로세코의 DOC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등급입니다. 역시나 모스카토 다스티 DOCG의 법 기준에 맞춰서 생산해야 레이블에 이 등급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모스카토 다스티 DOCG는 모스카토 품종으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보통 와인에 비해 낮고 당도는 높습니다.
보통 와인의 알코올은 11에서 15도 사이인데요. 니볼레는 약 5%입니다. 생산자는 미켈레 끼아를로입니다. 두 번째 와인의 레이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이 장난감인 목마로 이렇게 레이블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와인들은 편하게 마시면 되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인 이름은 돌체 스바고로 돌체는 이탈리아어로 달콤한 그리고 스바고는 취미라는 의미이고 즐겁게 즐기는 달콤한 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씨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와이너리 이름인 스칼리올라입니다. 스칼리올라는 모스카토 다스티를 굉장히 잘 만드는 생산자이고 이번 장터에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생산자의 다른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들도 드셔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부분 발효된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의 자연 당분이 발효를 통해 알코올로 변환이 되면서 술인 와인이 되는 건데요. 포도즙의 일부만 발효시켜 알코올로 변환시키게 되면 발효시키지 않은 남은 포도즙이 가지고 있는 당분은 와인에 그대로 남게 되고 결론적으로 알코올 도수는 다소 낮고 약간의 당도를 갖는 세미 스위트 와인이 됩니다. 모스카토 다스티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레이블에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적혀져 있으면 생산 공정은 적지 않아도 고객들이 세미 스위트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와인의 경우에는 모스카토 다스티 DOCG 등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칼리올라 웹사이트에 있는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들과 이 와인과의 기술 정보를 비교해 봤는데 공개된 정보는 모든 공정이 정확하게 같았습니다. 단 스칼리올라가 포도 재배를 너무 잘해서 품질이 좋은 포도를 원래 모스카토 다스티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었고 남은 포도를 이용해서 등급을 받지 않고 만든 와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와인은 등급을 받은 와인에 비해 다소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이 와인에 대해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적혀있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지 아는 고객님들만 마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제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샤또 리웨색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지만 스위트 와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의 두 개의 와인을 조금 달달하다라고 한다면 이 와인은 많이 달달한 와인입니다. 리웨색은 2007, 2011 그리고 2015 빈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르도 와인은 같은 와인을 여러 수입사에서 수입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빈티지인데도 수입사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 2007과 2011 빈티지가 8만원이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그것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와인서처의 국제시세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가격입니다. 3개의 빈티지 중 하나만 구매해야 한다면 저라면 07 빈티지를 구매하겠습니다. 사실상 로버트 파커 빈티지 점수를 보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많은 와인이 병숙성을 거쳐야 맛있는데 특히 소테르 와인은 병숙성을 좀 거쳐야 맛있습니다.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글씨는 와인 이름인 리웨색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문장은 1855년 나폴레옹 3세에 의해 만들어진 보르도 지역의 와인 등급에서 레드 와인 1등급 중 5종의 와인이 리스트되었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샤또 라피드 로칠드의 문장입니다. 즉 이 집안에서 만든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리웨색은 1855년에 스위트 화이트 부분에서 2등급을 받습니다. 레이블에 보시면 퍼스트 그랑크리라고 되어 있어서 1등급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프랑스 와인에서 퍼스트와 프리미어는 같은 의미로 표기하고 등급 명칭을 보시면 두 번째 등급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르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생산하고 보르도 안에 위치한 지역인 소테른 AOC는 청포도인 세미용, 소비뇽 블랑 그리고 미스카데를 섞습니다. 그리고 포도에 보트리티스라고 하는 특수한 곰팡이를 쓸게 해서 스위트 와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리웨색은 각 빈티지마다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세미용을 주품종으로 소비뇽 블랑과 미스카데를 소량 블렌딩해서 생산합니다. 헝가리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토카이 와인을 다시 마셔보고 싶은데 국내에서 구매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요. 이마트 장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리웨색과 같은 화면에 페트리셔스 토카이 아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와인이 같은 방법, 즉 보트리티스를 이용한 스위트 와인이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입니다. 이 와인의 레이블에서 가장 큰 글씨는 6으로 이것은 당도를 의미합니다. 토카이는 지역명으로 이곳에서는 드라이와 스위트 와인 모두 생산 가능하고 토카이 아수라고 되어 있으면 스위트 와인입니다. 당도의 단위를 푸톤이라고 하고 레이블에서는 3에서 6까지의 푸토니어스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더 달고 가격도 높아집니다.
토카이 지역에서는 소테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만들고 토카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품종은 풀민트입니다. 제가 행사 리스트를 여러 개를 확인했는데요. 이 와인의 가격이 리스트마다 2만 원 또는 2만 5천 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정확한 가격을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우선 2만 5천 원으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행사장에서 2만 원이면 더 기분 좋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의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이라는 숫자로 포도밭을 숫자로 표기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블록의 이름은 캐시블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번의 캐시블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포도밭에서 재배된 포도로 생산한 와인입니다. 사실 행사 리스트에는 정확한 블록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임의로 20번 블록의 레이블을 영상에 사용했습니다. 20번 블록은 생클레어가 가지고 있는 소비뇽 블랑 포도밭 중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포도밭입니다. 이 레이블에는 지역명이 여러 개 표기되어 있는데요. 우선 포함 관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번 캐시 블록은 파이오니어 블록 중 하나입니다. 썸리즌이 딜론스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명은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뉴질랜드의 남섬에 위치한 말보루 지역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이 고향인 소비뇽 블랑 품종의 역사를 다시 썼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소비뇽 블랑으로 유명한 산지입니다. 이렇게 블록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넣은 것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자면 굴비라고 적혀져 있는 상품과 영광굴비라고 적혀져 있는 상품이 있다면 보통은 영광굴비가 더 비쌉니다. 즉 상품의 구체적인 지역을 표기할수록 품질이 좋아지는데요. 와인도 같습니다. 말보루라고 표기되어 있는 와인도 충분히 맛있지만 구체적으로 포도밭 이름이 표기되어 있으면 더 고품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좋은 와인은 포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즉 테루아를 잘 표현한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서 있는 곳과 4차선 건너편의 기후가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록별로 와인을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자가 각각의 블록마다 테루아의 미세한 차이까지 관리해서 각각 다른 맛의 와인을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자에게 굉장히 큰 노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기술력이 좋지 않다면 선택할 수 없는 생산 방식입니다. 실제로 레이블에는 와인 메이커의 이름까지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와이너리명은 생클레어로 가족 경영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질랜드 와인 역사는 길지 않고 2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인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와이너리명인 케이크브레드 셀러로 케이크브레드는 와이너리 운영자의 성, 즉 패밀리 네임이고 가족 경영 와이너리입니다. 와이너리의 설립자가 원래는 사진을 공부했었다고 해서 제가 현재 운영자인 설립자의 아들에게 아버님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안셀 애덤스의 제자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진에 관심이 있으시면 익숙하신 이름이실 텐데요. 20세기 미국 사진계의 거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청포도 품종인 샤도네이입니다. Anything but C. 여기서 C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도네이로 와인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겨우니 얘네만 빼고 마시자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품종입니다. 즉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샤도니의 고향은 프랑스 보르고뉴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조금씩 그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생산자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샤도네이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스타일로 와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케이크브레드가 처음 출시한 와인 역시 샤도네이 품종의 와인이었습니다. 와인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나파밸리는 까베르네 소비뇽 산지이기도 하고 특히 케이크브레드는 까베르네 소비뇽을 잘 다루는 생산자로 제가 평소에도 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통의 나파 화이트는 오크도 과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몇 년 전 우연히 반강제로 케이크브레드의 화이트 와인까지 테이스팅할 기회가 있었고 나파 화이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와인이 바로 이 와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독일 리슬링을 너무 좋아하고 리슬링 역시 피노누에 대한 기준만큼 까다롭습니다. 행사 리스트에서 추천할 만한 독일 리슬링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알자스 리슬링이 나와 있습니다. 와인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트림바크로 와이너리명입니다. 레이블에 적혀져 있다시피 1626년에 설립되었고 189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었던 국제와인 전시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트림바크 스타일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이 집안의 와인이 알자스 와인의 기준이 되었고 12대째 운영되고 있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입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청포도 품종인 리슬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레이블에 표기되어 있는 알자스 AOC에서는 리슬링, 게브르츠라미너, 피노블랑, 그리고 피노그리 이렇게 4종의 포도 품종이 주로 재배됩니다. 알자스에서는 사람의 손이 최소한으로 닿은 와인이 최고의 와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이곳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 자체가 향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른 향을 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풍미가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 4종의 품종에 대해 귀족 품종이라고 부릅니다. 알자스 AOC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리슬링을 귀족 품종 중에서도 왕으로 레몬, 자몽, 복숭아, 배, 꽃, 향신료 등의 풍미와 함께 산도 밸런스가 좋은 우아한 와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코멘트를 찾았는데요. 알자스 리슬링이 추수감사절 와인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자스와 모젤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근접하고 과거에는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두 지역의 리슬링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독일은 좀 더 달게, 그리고 알자스는 좀 더 드라이하게 생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알자스에서도 스위트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글씨는 꽁드리우로 프랑스 동쪽 부르고뉴의 남쪽에 위치한 론에 포함된 지역으로 론 안에서는 북쪽에 위치합니다. 꽁드리우 AOC는 향기로운 청포도 품종인 비오니에로 와인을 생산합니다. 프랑스 와인 레이블에는 보통 품종이 적혀져 있지 않고, 즉 꽁드리우라고 적혀져 있으면 비오니에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을 보면 와이너리 이름으로 음각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와인들은 공장에서 규격에 맞게 찍어 나오는 병을 구매해 사용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문 제작을 했다는 것이고 병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기갈은 론 지역에서 최고의 생산자로 손꼽히며 특히 꽁드리우에서 거의 근접하게 북쪽으로 위치한 꼬뚜루띠에서 생산한 라라라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이 와인의 이름은 라 도리안으로 제가 이름의 의미를 몰라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아봤는데요. 이 단어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썰이 있고 그리스가 그 어원으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스페인의 17세기 궁정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바쿠스의 향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바쿠스는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와인의 신으로 병에 그려져 있는 것이 천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커스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사실 레이블은 굉장히 단조롭고 가장 크게 적혀져 있는 것은 와이너리 이름인 에고메이입니다. 그 아래에 스페인의 지역명인 리오하가 적혀져 있습니다. 스페인도 테루아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리오하는 DOCA로 스페인 안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이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와인 산지입니다. 리오하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품종은 템프라니우로 탄닌이 좋고 붉은 가시 풍미를 갖습니다. 제가 에고메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템프라니우에 소량의 그라시아누를 블렌딩해서 생산했습니다. 스페인 와인의 숙성은 법률로 관리되고 있고 각 지역마다 그 기준은 다릅니다. 병의 뒷 레이블을 확인하면 숙성 기준에 따라 다른 색의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에고메이처럼 녹색의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편하게 과실 풍미를 즐기는 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와인은 프랑스 오크에서 14개월, 그리고 병에서 6개월 동안 숙성을 거쳤고 리오와 DOCA의 숙성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크리안자를 붙일 수도 있는 와인입니다. 저가의 와인을 구매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칠레보다 스페인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오하는 프랑스 보르도와 매우 근접한 지역으로 보르도의 기술력이 많이 넘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화이트 와인에서 같은 생산자의 소비뇽 블랑을 추천드렸는데요. 피노누아 와인도 추천드립니다. 역시나 하나의 블록의 포도만을 사용해 생산한 와인이고 행사 리스트에 정확한 블록 번호가 없어서 제가 임의로 14번을 선택해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소비뇽 블랑은 각각의 블랑마다 완벽하게 테루아의 특징을 표현한 와인이라고 한다면 피노누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피노누아 품종의 특성상 돌연 변이가 쉽기 때문에 다양한 클론이 존재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족보에서 피노누아를 족보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쿨러는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루아에 따라 각각 다른 클론을 사용하고 포도 줄기를 얼마나 사용할지 그리고 오크를 얼마나 사용할지 등의 양조 방법까지도 달라집니다.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센트럴 오타고라고 하는 지역의 피노누아 품질이 점점 올라오는 추세이고 주목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말보르 지역은 사실 소비뇽 블랑으로 더 유명하지만 이 와인은 가격 대비 피노누아 품질이 꽤 좋습니다. 제가 피노누아에 대한 기준이 꽤나 까다로운 편인데 저가에서 즐길 수 있는 피노누아로는 이 와인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 와인의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스카이로 브랜드명이고 그 위에 작게 표기되어 있는 트라피체가 와이너리 이름으로 아르헨티나에 위치합니다. 즉 트라피체 와이너리에서는 다양한 브랜드를 생산하고 그중 하나가 이스카이로 이스카이에는 두 종의 블렌딩 와인이 있습니다. 이스카이는 잉카어로 두 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레이블에는 이 와인을 함께 생산한 두 사람인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텐슬리 와이너리의 조인 텐슬리와 트라피체 와인메이커인 다니엘 피의 짧은 설명과 사인이 있습니다. 이스카이 아래에는 쉬라와 비오니에를 블렌딩한 와인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원조는 역시나 프랑스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기가르의 라라라 시리즈가 유명하고 론의 꼬뜨로띠 지역의 와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꼬뜨로띠에서는 특이하게도 적포도인 쉬라에 소량의 비오니에를 블렌딩해서 와인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쉬라는 짙은 색상, 좋은 탄닌, 검은 고실과 향신료를 갖는 품종이고 비오니에로 꽃 같은 향기로운 풍미를 더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칠레 저가 와인은 손이 잘 안 가는 반면에 프리미엄 가격대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만 되더라도 프리미엄 가격대의 와인이라고 하면 수십만 원부터 시작되는 반면에 칠레는 10만 원대에도 좋은 와인이 많고 이 와인도 그중 하나입니다. 와인이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라주리즈로 칠레에서 4명의 대통령과 2명의 대주교를 배출한 어마어마한 명문가의 패밀리 네임이 와이너리 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 설립자는 돈 막시미아노 에라주리즈로 와이너리 설립 당시 그는 아콘코아 밸리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5대 손인 체드윅 씨에 의해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포도를 모아 와인을 만들 수 있었고 와인의 이름에 이 땅을 개척한 그의 조상의 이름을 붙입니다. 체드윅 씨는 현재 에라주리즈의 회장으로 디켄터라고 하는 와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에서 2018년에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적으로 체드윅 씨와 친분이 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분입니다. 돈 막시미아노가 탄생했을 당시 까베르네 소비뇽 100%의 와인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주 품종을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다양한 품종을 섞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음식에나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그런 와인을 찾기란 매우 어렵지만 로제 와인이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에서 코스에 맞게 각각의 음식마다 각각 다른 와인을 매칭해 마셨지만 근래에는 로제 와인 한 병으로 전 코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제가 장터에 나온 와인 중 2종의 프랑스 로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와인을 소개하면서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글씨가 그 와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왼쪽의 레이블을 보시면 따벨이라는 지역명이 가장 눈에 띄고 오른쪽의 레이블에서는 가루스라고 하는 와인명이 가장 눈에 띕니다. 즉 왼쪽의 와인은 따벨이라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오른쪽의 와인은 와인명 자체가 네임밸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루스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로제로 유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 로제 와인이 생산된 따벨은 론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따벨 AOC에서는 오직 로제 와인만이 생산되고 주로 그르나슈와 생쇼 품종이 사용됩니다. 이 와인 역시 그르나슈와 생쇼를 포함한 다양한 품종으로 블렌딩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던 론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자 이기갈의 와인입니다. 와인이 생산된 프로방스는 휴양지로 유명하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로제 와인이 주로 생산됩니다. 사실 제가 로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 애정하는 샴페인조차도 로제 샴페인은 그다지 찾지 않는데요. 두 번째 와인인 가루스는 제가 맛본 최고의 로제로 프로방스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한 바로는 비율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르나슈와 슈라 그리고 베르민티노 품종이 블렌딩 되었습니다. 샤또 데스클랑에서 생산하는 와인입니다. 현명한 와인 생활 와인TV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모두 이마트 와인 장터에서 득템하시길 바랍니다.